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가 특별한 밤을 맞았습니다. 세계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은 9개월 전에 출발한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착륙 7분 전. 2100도나 되는 마찰열을 견디며 예정된 착륙 장소로 향합니다. 탐사선의 무게는 1톤. 효과적으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 그대로 곤두박질 쳐서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과연 탐사선은 무사히 화성에 내릴 수 있을까요? 착륙 성공이 확인된 순간,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성공의 기쁨을 더 크게 합니다. 지금 막 화성에 도착한 탐사선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큐리오시티, 호기심이란 뜻이죠. 잠시 후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큐리오시티가 지구로 전송한 첫 번째 화성 사진. 우주 탐사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우리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외계 생명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인류의 가장 흥미진진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언제부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수상한 목격담이 들려옵니다. UFO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야, 나타났다 드디어. 쇠구슬 같죠, 쇠구슬. 글쎄. 위치가 바뀐다. 저것도 절로 가는데. 물체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파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서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육안으로 보이면서 공중에 채공해 있었다. 갑자기 광화문 상공에 나타난 이상한 비행체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들어온 거지 말하면 돼. 계속해서 밝은 빛을 내다 사라지는 비행체도 나타났습니다. 날아가던 비행체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UFO는 미국의 작은 도시 로즈웰에 나타났습니다. 마른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친 다음 날, 옥장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체. 군 당국에서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라고 발표했지만 발견 당시 외계인 사체를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우주선이 불시착했다는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UFO라는 말은 미확인 비행물체,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라는 뜻이죠. 로즈웰 사건 이후 많은 UFO 목격담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UFO가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UFO는 우주에서도 목격됐습니다. 그것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말 UFO는 외계인의 우주선일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나 됩니다. 은하의 한쪽 끝에서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인간의 수명은 100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은하계에 다른 생명체가 있더라도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혹시 상상도 못할 기술을 가진 외계인이 있는 건 아닐까요? UFO가 외계인들이 타고 온 우주선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뭐 그런 먼 거리를 극복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의 문제라든지를 극복하는 고도의 문명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우주 공간에서 떨어진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 지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른 태양계까지 뭐 한 100년, 1000년 만에 가려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태양계 전체를 그 연료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계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UFO를 타고 지구에 왔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과학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UFO라고 보고된 것들 대부분은 특이한 기상현상, 햇빛에 반사된 풍선이나 비행기 혹은 단순한 착시현상이었죠. 게다가 드넓은 은하를 빠른 속도로 날아다닐 정도라면 쉽게 추락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자신을 찾아왔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아주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첨단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고 해도 외계인의 존재를 믿기 힘듭니다. UFO는 외계인의 우주선이 아니고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하기 힘들다는 과학자들의 설명.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외계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과 극지연구소, 한국우주생명과학회에 물어봤습니다. 지구 밖의 외계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긍정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 가운데 우주가 아주 넓고 수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외계 생명체는 무엇일까요? 외계인과는 다른 걸까요?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외계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하면 생명체는 아니지만 유기화합물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뭐 DNA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외계 미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박테리아나 기초적인 아주 그 단순한 형태의 그 미생물들. 그 다음에 외계 생명체라고 얘기하면 좀 포괄적으로 동식물들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외계 지적 생명체라 그러면 외계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의 아침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태양은 산과 바다, 들판과 강 구석구석에서 크고 작은 생명을 품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매일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구는 생명의 행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1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태양계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들의 모임입니다. 암석으로 만들어진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은 내행성계. 거대한 행성인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외행성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에 있는 약 1000억 개의 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우리 은하 중심에서 벗어난 가장자리, 오리온 자리 팔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별무리,
은하수입니다. 은하수는 남반구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남반구가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반구에서 별자리를 찾으려면 남십자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북반구에는 보이지 않는 마젤란 은하들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마젤란이란 이름은 최초로 지구를 일주했던 탐험가 마젤란이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남반구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비슷하게 생긴 안드로메다 은하. 은하에는 수천여 개의 별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별이 있을까요? 10의 11승계 정도가 1000억 개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 은하에 존재하고 그런 은하가 1000억 개 있으니까 1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에서 10의 22승계 정도의 별이 있다. 우주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하늘의 일부분을 전체 하늘의 1000분의 1 정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별을 세는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를 추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별은 항상 빛을 내기 때문에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스스로 타고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수소를 태워서 빛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별은 마치 커다란 수소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수소를 다 태우고 나면 거대한 별들은 화려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바로 초신성입니다. 초신성은 폭발하는 별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신성이 핵 융합을 통해 만든 여러 무거운 화합물들을 우주로 분출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세포 안의 탄소, 뼈에 있는 칼슘, 호흡하는 산소, 적혈구 안의 철분, 이 모든 것이 별에서 만들어져 초신성에 의해 분출됩니다. 폭발과 함께 최후를 맞이한 별은 우주에 커다란 먼지 구름을 남깁니다. 별의 구름, 성운인데요. 이 안에 새로운 별을 만들고 생명을 탄생시킬 재료들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도 이런 성운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쉿! 독수리 성운에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별이 일생을 마감하며 우주에 뿌려놓은 재료들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도 만들었습니다. 또 지구에 수많은 생명을 꽃피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의 자손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도 별에서 태어나 별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숨을 쉬고 뭔가를 먹으며 닮은 존재를 낳습니다. 그럼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이 다른 곳에서도 태어났을까요? 우주가 모두 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곳에서도 아침이면 해가 뜨고 꽃이 피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지구는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하게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을 지구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최초의 생명체를 만나기 위해 우리는 호주에 왔습니다. 샤크만의 명물, 해멀린 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바다지만 얕은 수면 아래 보이는 것들은 예삿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것도 지구 생명체의 역사를 말해주는 귀한 것들입니다.
이 특별한 돌의 이름은 스트로마톨라이트. 지금부터 35억 년 전 지구 최초의 생명체라고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했고 그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 광합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점액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점액들이 그 바닷속에 있는 그 부유물들을 모아서 층층이 쌓여서 오늘날 이처럼 그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버섯 모양의 퇴적한 구조를 만들어낸 곳이기도 하죠.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시아노박테리아라 불리는 남세균의 화석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얕은 바다에서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그레이 박사는 호주 북서부의 필버라에서 35억 년 전 화석으로 남겨진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대부분의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육지의 지층 사이에 있는 화석들입니다. 점토층과 교대로 층층이 쌓여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분포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인데요. 35억 년 전 지구에는 이 박테리아가 크게 번성했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특별한 세균인데요. 사이아닌이라는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록색을 띱니다. 그리고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드는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지구에서 광합성을 한 최초의 생물이기도 합니다. 시아노박테리아보다 앞선 시대의 화석에는 산소의 흔적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시아노박테리아가 광합성을 해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의 역할 중 하나는 세균 찌꺼기들로 퇴적층을 만들어 물의 흐름을 조절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35억 년 전 시작된 시아노박테리아의 활약 덕분에 지구는 수많은 생명체의 낙원이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의 기원은 38억 년 전. 그렇다면 우주에는 지구 같은 생명체의 낙원이 3번은 태어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생명체가 지능과 감각을 가진 존재로 진화하는 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40억 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우주의 시간은 더 많으니까요. 50억 년 먼저 시작된 또 다른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수백만 년은 앞선 생명체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천문학자로서 우주의 광활함, 또 시간의 거대함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생명체가 진화해서 과학기술 문명을 이룬 것은 지구 전체의 역사로 보면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다면 그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정말 거기에 누가 있나요? 만약 은하계 전체에 생명체가 흔하게 퍼져 있다면 우주가 존재한 지 130억 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1977년 쌍둥이 탐사선이 태양계를 살펴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먼저 목성에 접근한 탐사선은 최초로 지구 이외의 천체에서 화산 활동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위성에서는 거대한 얼음층을 발견했죠. 토성의 고리가 1000개 이상의 선으로 이루어진 얼음덩어리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목성과 토성을 지난 탐사선은 그동안 망원경으로는 관찰하기 힘들었던 천왕성과 해왕성으로 날아가서 새로운 위성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여행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탐사선이 바로 여행자라는 뜻을 가진 보이저입니다. 보이저 1, 2호는 태양계 외행성 탐사와 태양계의 외곽을 살펴볼 목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부터는 항성간 탐사라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별과 별 사이를 탐사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저호는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더 많은 우주의 비밀을 지구에 전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드스톤 박사는 보이저호의 발사 준비 과정부터 함께해온 분입니다. 지금도 매일 보이저호가 보내오는 정보를 분석합니다. 보이저호는 지금 태양계 끝자락을 비행 중입니다. 태양 표면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수많은 입자들의 바람인 태양풍을 일으키는데, 태양풍은 과학자들이 태양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보이저호는 태양풍이 영향력을 잃어가는 중간지대 헬리오시스에 있습니다. 태양의 대기는 초당 400km의 초음속으로 팽창하면서 주변에 거대한 거품을 형성합니다. 모든 행성은 이 거품 안에 존재하죠. 거품의 끝을 지나면 태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이 나옵니다. 보이저 1호는 최초로 태양계를 떠나 다른 별의 영역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저호가 비행한 거리는 185억 킬로미터, 지금도 1초에 17km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저호는 3m 높이의 핵연료로 움직이는 탐사선입니다. 보이저호에는 황금색 음반이 실려 있는데요, 골든 레코드라고 불립니다. 외계인에게 보내는 지구인의 메시지가 담겨 있죠. 보이저호와 함께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골든 레코드에는 지구와 지구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들과 55개국의 인사말,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지구의 사진들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여행을 하는 동안 외계인을 만난다면 보이저호가 지구를 대표해 외교사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저는 10억 년 내로 현재 태양과 보이저가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다른 항성에 접근할 겁니다. 1% 미만의 확률이지만 외계인이 보이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아주 흥미롭게 합니다. 보이저호는 연료가 떨어지고 지구와의 교신이 끝나도 관성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4만 년 후면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 다른 별의 영향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보이저호는 우주의 다른 어딘가에서 외계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우리의 인사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여름, 미국에서 재밌는 학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곳은 세티 연구소,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탐사하는 곳입니다. 외계 생명체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이번 학술회의 주제는 과학과 상상의 만남입니다. 연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매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So $500. Give a round of applause. Good job. 많은 관심을 받은 파이어니어 탐사선의 금속판, 기증자가 바로 이분,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입니다. 우주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 최초의 지구인이기도 합니다. (1974년) 아레시보 천문대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지는 30여만 개의 많은 별이 공처럼 빽빽하게 모여있는 M13 구상성단,
메시지가 전달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DNA를 구성하는 원소, 뉴클레오티드 등 생물학적 정보, 인류에 대한 소개, 태양계와 지구의 위치, 아레시보 망원경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이크 박사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그가 만든 방정식 때문입니다. 넓디 넓은 우주에서 외계인을 만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방정식이 바로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우리 은하에 사는 외계 문명의 수를 구하는 길잡이죠. 우리 은하에서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의 개수와 그 별을 도는 행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행성들이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을 가졌는지, 그곳에서 실제로 생명체가 태어나 진화를 하고 지적인 생명체가 다른 외계 문명과 통신할 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문명이 유지되는 시간을 모두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별도 많고 행성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아는 유일한 문명을 이룬 존재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답은 아직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답도 1000개에서 1억 개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방정식을 만든 드레이크 박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000. 몇 가지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값이고 몇몇은 직관으로 또 몇몇은 짐작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값을 대입해 10,000개란 답을 얻었습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수학적인 공식이라기보다 외계의 기술 문명이 존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정식의 마지막 항목인 문명의 지속 시간입니다. 만약에 외계 문명이 지구의 공룡처럼 어느 순간 멸망해버리면 우리가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아무리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다고 해도 50년 후에 수소폭탄이 발명돼서 모든 걸 날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200년 전에 보낸 외계인의 신호는 결국 들을 수가 없게 되지 않겠어요? 그럼 외계인의 존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답도 드레이크 박사가 제시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는 이 분야의 개척자였습니다. 그는 외계인의 신호를 찾는 데 전파를 이용했어요. 벌써 50년 전 일입니다. 1960년 봄, 드레이크 박사는 그린뱅크 천문대에서 외계 문명의 전파 신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전파 신호를 선택했을까요? 전파라고 하는 것은 빛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속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전파가 빛 중에서도 파장이 긴 빛에 속하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다른 어떤 알갱이들의 그 방해를 받지 않고 굉장히 먼 곳까지 원래의 그런 그 정보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파를 사용을 합니다. 우주에서 빛보다 빠른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빛의 속도는 무려 초속 30만 킬로미터. 빛 속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전파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파는 그 파장이 아주 넓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검색하기 힘듭니다. 이 우주에서 물질들 중에서 거의 75%를 차지하는 게 수소고, 그 수소가 전파 영역에서 방출선을 내는데 그 방출선을 내는 주파수가 1.4GHz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1.4GHz가 우주에서 가장 많은 수소가 내는 방출선이라는 것을 알 테고, 그렇다면 그 근처에다가 인공적인 신호를 실어서 보내면
다른 외계인들이 자신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햅크릭 천문대에는 외계 지적 문명을 탐사하는 세티 연구의 심장부가 있습니다. 앨런 망원경대입니다. 이곳에는 현재 42대의 전파 망원경이 외계 신호를 탐색 중입니다. 외계 신호를 더 잘 포착하기 위한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고감도 전파 수신기와 정교한 분석기도 개발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앞으로 300대의 망원경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외계 신호가 포착되지만 대략 10분 정도면 외계인의 신호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호를 탐색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벌어집니다. 가끔 의심이 드는 신호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1997년에 정말 외계인이 보낸 것 같은 신호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무도 퇴근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심지어 식사도 거른 채 앉아서 계속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죠. 결국 그것은 외계인이 아니라 유럽 위성이 보낸 신호로 밝혀졌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신호를 발견하고 대여섯 시간 안에 언론사들이 취재 요청을 해왔다는 거죠. 역시 외계인은 최고의 관심사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티 과학자들의 노력에도 아직 외계인의 신호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주에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것도 못 찾았으니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합니다. 아직 찾지 못했으니 아무도 없다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탐색한 곳은 우리 은하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벌써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은 아프리카를 1km만 둘러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세티 학술 회의 기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티 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장으로 활약해온 질 타터 박사를 기념하기 위한 밤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이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세티 프로젝트의 산 증인입니다. 질 타터 박사는 평생을 외계 생명체를 찾는 데 바치며 나사와 세티 연구소에서 활약했습니다. 드레이크 박사가 외계의 지적 문명을 찾기 시작한 이후 세티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RS-15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대대적인 탐색에 나섭니다. 200광년 안에 있는 1000개의 별 주변이 그 대상이었죠. 질 타터 박사는 그 연구를 10년 이상 이끌었습니다. 세티 프로젝트는 다른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며 탐색의 방향을 유연하게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 타터 박사는 요즘 새로운 과제를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바로 세티 라이브입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온라인으로 직접 외계 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6만 5천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요. 또 사람들이 전파 신호를 찾아보면서 지구 밖의 생명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외계인의 전파 신호를 찾아내는 첫 번째 지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합니다.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신호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모양을 찾아서 표시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하면 자동으로 세티의 전파 망원경이 그 신호가 발생한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최근에는 외계 행성이 발견된 곳에 탐색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세티 과학자들은 외계인을 찾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좋은 소식은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컴퓨터의 처리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고 저희가 설치한 망원경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망원경들은 감도가 높고 빠르며 동시에 여러 위치를 관측할 수 있어 외계의 지적 생명체 탐사에 속도를 더해줍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수십 년 안에 수백만 개의 항성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천 개 정도를 탐색했는데 앞으로 24년 정도면은 지금보다 1000배 정도 더 살펴볼 수 있을 거니까요. 그 수백만 개의 항성계 중에서 최소한 하나의 외계 신호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김치 먹기 내기를 해도 좋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세티 연구에도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적인 외계 생명체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아봐야 합니다. 지적 존재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단순한 생명체는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구 밖 어디서든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외계인이 있을 확률도 높아질 겁니다. 과학자들은 우선 가까운 태양계부터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인류의 관심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플래그스테프는 유서 깊은 천문학의 도시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건조하고 맑은 날이 많은 데다가 고지대에 위치해 유명한 천문대가 많이 있습니다. 1894년에 설립된 로웰 천문대는 애리조나 최초의 천문대였습니다. 천문대의 역사를 소개한 작은 박물관의 뜻밖의 사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사이에 앉아있는 서양 사람, 바로 이 천문대를 세운 퍼시벌 로웰입니다. 그는 고종의 초대를 받아 조선에 머물기도 했고 조선에서 미국으로 파견한 통상사절단의 안내를 맡기도 했습니다. 로웰은 당시의 경험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을 좋아했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죠. 평소 밤하늘에 관심이 많았던 로웰은 미국에 돌아온 후 본격적으로 천문학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를 세웠죠. 훗날 이곳에서는 명왕성을 찾아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를 최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웰이 이 망원경으로 가장 많이 관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15년 동안이나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로웰의 주 관심사는 화성이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찰하고 스케치하기를 수백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또 수십 권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웰은 화성에 카날리가 있다고 한 이탈리아 과학자 지오바니 스키아파넬리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로 카날리는 수도를 뜻하지만 운하로 해석되기도 해 사람들은 화성에 운하가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운하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죠. 로웰은 400개가 넘는 물줄기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상세한 화성 운하 지도를 그렸습니다. 로웰 덕분에 100년 전 사람들은 화성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화성인에 대한 인류의 짝사랑이 시작된 거죠. 1898년 유명한 SF 소설 우주전쟁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도 화성인은 수많은 소설과 영화, 노래의 단골로 등장합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오랫동안 화성인의 존재를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 있는 네 번째 행성으로 지구와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표면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화성 표면에 산화철성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과거에 산소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많이 닮은 행성입니다. 크기는 지구보다 작지만 자전 주기는 비슷합니다. 지구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기 때문에 계절은 2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최고 기온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1965년) 마침내 인류는 화성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대한 운하도 화성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성에는 크레이터들과 산맥들만 있었습니다. 생명체의 증거는 쉽사리 발견되지 않았지만 화성에 대한 탐사는 계속됐습니다. 화성은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지구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생명체가 있다는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화성이기도 하고, 생명체의 확증을 얻기 위해 보낸 것이 바이킹 탐사선입니다. 바이킹 탐사선은 최초로 화성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바이킹은 화성의 흙을 분석하고 기후 조건과 화성 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화성 생명체를 찾는 모험.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생명체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그건 아직도 지금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 화성 탐사선에서 했던 장치들을 가지고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사막에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렇지요.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화성인 대신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화성 궤도를 도는 탐사선들은 거대한 계곡과 강줄기들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말라버렸지만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뚜렷합니다. 물의 흔적은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을 때 미 항공우주국인 나사의 원칙은 물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가 액체 상태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더 많은 물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이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찾아낸 여러 지형들은 비교적 최근까지도 물이 흘렀다는 것과 함께 화성이 지금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화성에 지하수층이 있어서 화성 지형을 바꾸고 있는 장면도 확인됐죠. 화성에는 하얗게 빛나는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극관입니다. 마치 지구의 극지방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봄이 오면 이곳의 얼음들은 기체로 승화되어 거대한 바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화성에는 서리가 내리는 지역도 있습니다. 화성은 붉고 황량한 땅만은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더 이상 화성에 물이 있을지 없을지 논쟁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화성에 물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특히 극관에는 1km 높이에 폭이 200km나 되는 엄청난 얼음이 있습니다. 최소 50%가 물이 언 것이죠. 지구의 극과 비슷합니다. 극지연구소는 지구 극지방의 환경과 자원, 생태를 연구하는 곳입니다. 온통 얼음으로 뒤덮인 혹한에서 살아가는 미생물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죠. 이유경 박사는 영구 동토층의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의 강한 생존력과 적응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인류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저는 미생물을 가장 먼저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 기온이 영하 90도 가까이 내려가는 남극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생물이 외계 생명체의 후보들입니다. 화성이 지구와 비교할 때 춥고 또 건조하고 산소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비슷한 조건이 극지거든요. 극지에
이렇게 산소가 없는 뭐 영구 동토층 밑에 이런 사는 생물들, 예를 들면 극지의 혐기성 미생물들, 그리고 남세균, 그리고 지유류들. 그 중에 전 특히 지유류가 굉장히 화성 조건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콕 집어서 화성의 혹독함을 견딜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된 지유류.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나무와 바위, 오래된 담장이나 기와에 회녹색 얼룩처럼 붙어서 살고 있죠. 지유류는 균류와 미세조류가 공생하는 생명체로서 미세조류는 주로 이제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고요. 균류는 이 생체의 표면, 집을 짓는 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이 상호 협조하에서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유류는 약간의 물과 햇빛만 있으면 성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과학자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유류를 우주에 노출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1000배에 이르는 태양 자외선, 심한 온도 변화를 겪게 한 거죠. 놀랍게도 지유류는 끄떡 없었습니다. 외계 생물이 존재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형태는 세균 모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기에 좋은 형태이기 때문에. 화성 생물체에 대한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미생물입니다. I am assuming that the sort of life that these fossil-like objects might represent. 사건의 발단은 남극 앨런 힐스에서 발견된 화성 운석이었습니다. 이 운석을 전자현미경과 레이저 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원시 박테리아와 비슷한 탄산염 성분이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양도 지구의 흔한 미생물처럼 보였습니다. 드디어 화성 생명체의 존재가 드러난 걸까요? It is distinctly different from the mineralic material in which it is embedded. That's a characteristic of life. It's not like minerals. It's biological. Okay? 하지만 이 운석에서 발견된 것은 크기가 너무 작고 지구에 도착한 후에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직접적인 생명체의 증거로는 부족했죠. 그래서 결국 화성 생명체 화석으로 인정받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입니다. 가장 가까울 때 지구로부터 7,700만 킬로미터, 로켓을 타고 2달 이상 날아가야 닿을 수 있는 붉은 행성 화성. 지금까지 나사에서 화성에 착륙시킨 탐사선만 7대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탐사선을 보내면서 왜 사람이 직접 가지는 않는 거죠? 유인 탐사선을 보내려면 최소한 520일이 걸리는데요. 화성이 근접했을 때 한 8달 동안 날아가서 또 화성이 너무 멀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머물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의 520일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유인 탐사선을 현재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람 대신 화성에서 실험을 대신해줄 로버를 보냈습니다. 로버는 움직일 수 없는 착륙선과 달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소저너는 최초로 화성에 도착한 탐사 로버였습니다. 6개의 바퀴로 움직이면서 토양을 분석해 오래전 홍수가 있었다는 것과 화산 활동을 밝혀냈습니다. 사진도 만장이나 찍었고요. 하지만 지구와 통신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만 6주 만에 임무를 마감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쌍둥이 화성 탐사 로버가 화성에 도전합니다. 쌍둥이 로버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화성의 혹독한 기후에도 거뜬한 내구성,
스스로 장애물을 피해 다니는 판단 능력. 쌍둥이 로봇은 9대의 카메라와 현미경, 적외선 분석 장치, 로봇팔을 갖췄습니다. 1초에 5cm씩 이동하는 쌍둥이 로봇은 각자 화성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으로 화성의 산에도 오르고 절벽 끝에도 가봤습니다. 우리는 이들 덕분에 화성에 대해 많은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세 개의 관절이 달린 로봇팔은 아주 쓸모가 많았죠. 스피릿의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 드러난 하얀 흙은 물이 증발하고 남은 황산염입니다. 다시 한번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밖에도 화성 곳곳에 남아있는 물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포착됐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모래톱에 빠져서 조난되기도 하고 스피릿은 바퀴가 고장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7년여의 여정. 2011년 어느 날 지구와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된 스피릿은 영원히 화성에 잠들었습니다. 지금은 홀로 남은 오퍼튜니티가 멀고도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 임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인류 최대의 화성 탐사 계획이 우주로 향했습니다. 이 로켓에는 네 번째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9개월 후, 방금 큐리오시티가 화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부터 7분이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남다른 크기와 무게 때문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큐리오시티가 인류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화성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한 자신의 모습도 보내왔습니다. 낙하선이 펴질 때 그때가 제일 긴장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무거우니까 낙하선이 어떻게 펴질지 그게 제일 걱정이 됐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 데이터가 제대로 돌아와서 그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지층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샤프산 일대에서 화성 30억 년의 비밀을 풀고자 합니다.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를 화성 과학 실험실이라 부릅니다. 저희는 큐리오시티를 로봇 지질학자로 생각합니다. 실제 지질학자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린 실험실 하나가 들어갈 만큼 큰 탐사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인류가 가진 최첨단 기술의 상징입니다. 자동차 크기만한 큐리오시티의 무게는 무려 1톤. 그중 절반 이상을 각종 실험 장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해상도 컬러 사진과 동영상, 파노라마 사진은 기본입니다. 화성 지형도를 만들 계획이니까요. (2m가) 넘는 긴 팔에는 카메라와 드릴이 달려있는데 암석을 5cm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채취한 샘플을 몸 안에 있는 분석기에 넣으면 암석의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밀한 화학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조그만 생명체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않습니다. 큐리오시티는 화성에 파견된 과학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큐리오시티가 생명체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오랫동안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화학적 흔적이 돌에 남아있을 겁니다.
화성에 도착한 지 5개월. 조금씩 이동하면서 착륙 지점인 게일 크레이터 주변의 사진도 많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차례대로 장비들을 점검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가 보여준 예상보다도 뛰어난 성능에 놀랐습니다. 큐리오시티의 진짜 임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MSL의 기본 목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런 생명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나, 아니면 지금 생명체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나, 영어로는 해비터빌리티라고 그러는데 해비터빌리티를 그걸 알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큐리오시티의 임무는 화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출발은 좋습니다. 벌써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퇴적암을 발견해 물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화성의 토양에서 산화와 환원 작용으로 생긴 성분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고대 미생물들이 사용했을 법한 에너지 원고와 물을 찾았죠. 하지만 유기물, 특히 복합 유기물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찾기만 한다면 야구에서 홈런을 치는 것과 같을 겁니다. 최종 탐사 목적지인 샤프산으로 가는 길에는 어쩌면 생명체의 흔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정말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낸다면 그것은 지구 밖에서 찾은 첫 번째 생명의 신호가 됩니다. 아직 우리에겐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모두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넓은 우주를 항해합니다. 우리 별 태양은 생명의 별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죠. 태양의 강한 빛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어둠을 틈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달은 밤하늘에서 가장 크고 밝게 보이는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면 가장 감탄하는 것이 토성입니다. 신비로운 고리 때문이죠. 토성은 60개가 넘는 위성을 가졌습니다.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는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차가운 곳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엔셀라두스 표면에서 뭔가가 하얗게 뿜어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는 그것이 물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에도 비슷한 풍경이 있습니다. 간헐천이죠. 지하의 뜨거운 온천수나 수증기가 지표면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엔셀라두스에서도 간헐천이 발견된 겁니다. 작은 얼음 위성에서 물과 얼음을 뿜어내다니요. 모든 생명체에겐 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에도 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물은 생명체를 찾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외계 생명체를 찾아 우주를 향해 길을 떠납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외계 생명체의 비밀을 찾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왔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크기만 제주도의 5배가 넘습니다. 들소떼와 사슴이 한가롭게 거니는 야생동물의 천국입니다. 땅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것도 옐로스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화산지대에 위치한 옐로스톤에는 수많은 뜨거운 연못과 호수, 간헐천이 있습니다. 특히 옐로스톤에는 300개가 넘는 간헐천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물기둥의 높이가 40m 이상 치솟는 것도 있죠. 간헐천은 지하의 뜨거운 물이 지표 근처의 차가운 지하수와 만나 지상으로 분출되는 겁니다. 광물질이 녹아있는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바위 표면을 노랗게 만들었는데요. 옐로스톤이란 이름도 그래서 붙여졌습니다.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모닝글로리 연못은 수온이 7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데요. 노란 빛깔이 그들에 의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암석이 노란색을 띠는 것은 보통 황성분 때문인데요. 온천에는 황화수소가 많이 들어있는 가스가 나오고 미생물들이 이런 황화수소를 산화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이때 바로 노란색이 나타나죠. 화산지대에 많은 황화수소는 독성이 강한데 그런 황화수소를 먹이로 삼아 살고 있는 미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옐로스톤의 다채로운 풍경은 화산지대 특유의 성분과 지구에너지, 그리고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합작품인 거죠. 옐로스톤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장소입니다. 오늘은 호수 근처에서 물의 온도와 산성도 등을 확인하고 미생물 표본도 수집합니다. 이 근방에는 철 성분이 많은 편이라 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의 온천수에 사는 미생물들은 각기 나름의 방법으로 뜨겁고 유독한 환경에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온천 미생물들은 고온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세포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 온천에서 생존하는 미생물들은 산성 물질을 세포 밖으로 뿜어내기도 하지요. 이렇게 미생물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극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화산지대에 위치한 옐로스톤은 수온이 70도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뜨거워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옐로스톤에서 가장 유명한 미생물은 테르무스 아쿠아티쿠스입니다. 80도나 되는 뜨거운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효소는 유전자 검사나 법의학, 고고학에서 많이 활용되죠. 이렇게 뜨거운 곳까지. 지구는 정말 살아있는 행성입니다.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도 미생물들은 약간의 수소와 이산화탄소, 미네랄과 물만 있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다면, 그리고 약간의 에너지가 있다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계 생명체도 이 조건들을 중심으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태양계에도 그런 후보지가 될 만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목성의 달, 유로파입니다. 밤하늘에서 달과 금성 다음으로 밝은 것이 목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라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줄무늬가 뚜렷하죠? 목성은 지구보다 11배나 크고 질량은 300배가 넘습니다.
목성의 하루는 10시간도 채 안 되지만 공전 주기는 11년 이상입니다. 온도도 아주 낮습니다. 목성은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4개의 갈릴레오 위성들입니다. 이탈리아 천문학자 갈릴레이는 400년 전 최초로 망원경으로 목성을 관측하고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등 거대한 4개의 위성을 발견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목성의 위성만 60개 이상, 작은 태양계라 불릴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유로파입니다. 유로파는 우리 달보다도 조금 작습니다. 목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조금 넘게 걸리고 표면은 얼음으로 덮인 아주 추운 곳입니다. 망원경으로만 보던 유로파에 처음 가까이 가본 것은 보이저 1호였습니다. 유로파는 제가 태양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위성입니다. 멋진 것은 표면의 두꺼운 얼음층 아래 지구의 바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바다. 지구에 있는 물의 97%가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계 저 먼 곳에 지구보다 많은 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내부의 암석층과 두꺼운 얼음층 사이에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무척 차갑지만 중력작용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내부는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목성과 유로파는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런 힘을 조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성과 유로파의 질량 차이가 크기 때문에 유로파가 받는 조성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생긴 마찰열이 유로파 표면의 얼음을 녹이고 지하에 거대한 바다를 만들었다고 여겨집니다. 유로파 표면의 붉은 선들은 바닷물이 새어나온 흔적입니다. 게다가 여기엔 염분도 있다고 하니 정말 지구의 바다랑 비슷하네요. 그렇다면 유로파의 바닷속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 지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곳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요. 바로 심해에서 온 개입니다.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에서 살기 때문에 시력은 사라졌지만 대신 냄새로 먹이를 확인합니다. 카메라 때문에 수줍은지 자꾸만 피해 다니네요. 심해개는 컵라면 용기가 이렇게 쪼그라들 만큼 압력이 심한 곳에 삽니다. 사람은 이런 압력을 견딜 수 없죠. 심해 잠수정을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세계. 캄캄한 어둠만 가득할 거라 여겼던 그곳에는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심해 열수구가 있었습니다. 열수분 출구 주변엔 수많은 다양한 심해 생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 주변에서만요. 정말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직접 제 눈으로 실감할 수 있었죠.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열수구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화산 활동의 결과입니다. 심해 생물들이 경이로운 생태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열수구 덕분이죠. 열수구의 미생물들이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심해 생물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구에 2개의 생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이용하는 생태계와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생태계, 이렇게 2개의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얕은 바다의 물고기들은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을 먹고 살지만 깊은 바다에서는 다릅니다.
관벌레는 몸속의 미생물을 기와 먹이를 얻습니다. 털이 많은 개나 새우들은 털 속의 미생물을 키웁니다. 지금까지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온과 산소, 햇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었는데요. 그와 다른 환경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포함한 다양한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심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간 깊고 어두운 바다. 그곳에서 만난 생물들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머리에 등을 달고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외계인 같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본 사람의 수가 우주에 간 사람보다도 적다고 합니다. 바다는 우주만큼이나 비밀이 많은 곳입니다. 지구의 깊은 바닷속 생물들은 유로파의 바다에서도 생명체를 기대하게 합니다.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의 깊은 바다와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으로 에너지와 광물질을 뿜어내는 열수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유로파의 바다에도 생명체가 존재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액체 상태의 물, 화학 성분,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유로파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고 믿습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물리법칙 E는 mc 제곱. 에너지 보존 법칙을 설명한 이 방정식을 생명의 방정식으로 바꿔봤습니다. H는 w2 제곱. 생명체가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나타냅니다. 바로 물과 생명체의 몸을 구성할 재료, 그리고 에너지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도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태어난 생명체 중에 하나가 우주 여행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주에서도 물과 재료, 에너지가 있는 곳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은 요리가 탄생하는 과정과도 닮았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할 재료는 다양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은 재료들이 결합하거나 에너지를 교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에너지는 생명체의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났을 때 마치 마법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서도 물과 재료, 에너지가 공존하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를 알려면 물이 있는지, 그리고 에너지의 발생이 있는지, 또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 모두를 가지고 있는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주에 떠돌고 있는 먼지들의 구름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던 거대 항성이 폭발해 그 속에 있던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별이 탄생합니다. 밀도가 가장 높은 구름의 중심부에서 별이 태어납니다. 온도가 점점 올라가 1000만 도씨를 넘으면 드디어 빛을 내는 별이 됩니다. 별을 만들고 남은 먼지들은 서로 뭉치기도 합니다. 뭉친 덩어리들은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일부는 둥근 공처럼 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구와 다른 태양계 행성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45억 년의 나이를 가진 태양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태양계 안에 38억 년 전 생명체가 탄생했을 무렵에 지구와 닮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거인이란 이름을 가진 토성의 달입니다. 타이탄입니다. 토성의 또 다른 달로 흥미로운 곳이죠. 얼어붙은 지구처럼 보이는데요. 액체 상태의 바다와 지형이 지구와 유사합니다. 토성의 달인 타이탄은 지구의 달보다 1.5배 정도 큽니다. 토성을 16일마다 한 번꼴로 돌고 있죠. 타이탄은 영하 178도로 아주 춥고 대기는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드물게 두꺼운 대기층을 가지고 있어 주황색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타이탄의 대기는 대도시의 스모그와 비슷합니다. 스모그는 질소와 산소, 탄소, 수소가 햇빛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타이탄도 과연 그럴까요? 타이탄이 불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대기 속에 메탄이 많기 때문인데요. 메탄은 햇빛을 받으면 변형됩니다. 그런데도 대기에 메탄이 많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탄의 대기에 있는 메탄은 정말 어디에서 계속 공급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은 한 탐사선에 의해 풀렸습니다. 카시니 호이겐스 탐사선이 타이탄의 짙은 대기 아래에서 거대한 호수들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아닌 메탄으로 가득 찬 호수였는데요. 메탄은 녹는 점이 영하 183도로 아주 낮지만 타이탄이 워낙 춥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태양계 위성 중 오직 타이탄에만 표면에 액체가 있습니다. 물이 아닌 탄소지만 양이 아주 많이 있지요. 2005년 1월 카시니 호이겐스 탐사선에서 작은 탐사선이 분리됩니다. 호이겐스 탐사선이 타이탄의 대기 속으로 진입합니다. 처음으로 타이탄 표면이 드러나는 순간 과학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낯익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지구와 닮은 산맥과 강줄기를 보여준 호이겐스 탐사선은 높은 언덕이 보이는 자갈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는 타이탄에서 호수, 바다, 강줄기, 산 등 지구의 모든 주요 지형들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타이탄의 모습에서 원시 지구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45억 년 전 갓 태어난 지구는 화산과 용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억 년 후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이 됐습니다. 지구와 비슷한 대기와 모습을 가진 타이탄에서 최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타이탄에는 액체로 된 메탄과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란 말은 이상합니다. 과연 어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일까요? 만약 누군가 타이탄이 우리가 놀러가기 좋은 곳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생명체가 살기엔 숨을 쉴 수도 없고 너무 춥기 때문이죠. 만약 타이탄에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만지고 느끼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는 아닐 겁니다. 타이탄에 무언가 살고 있다면 참 반가울 것 같습니다.
아폴로 12호는 인류를 두 번째로 달에 데려다준 우주선입니다. 이번엔 달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목적이었죠. 아폴로 12호의 착륙선이 도착한 곳 근처에 3년 전 달로 보냈던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서베이어 탐사선은 인간을 달로 보내기 전 달의 환경을 미리 조사하려고 보낸 거였죠. 탐사선에 설치했던 카메라와 장비들을 지구로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폴로 12호의 임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장비를 조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구에서 묻어간 세균이 3년 동안 살아있었던 거죠. 물도 공기도 없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이 쏟아지는 달 표면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면서 말입니다. 인간은 날개 없이도 하늘을 날고 우주에도 갈 수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덕분이죠. 인간은 종종 스스로를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생물학자인 스즈키 교수가 우리에게 뭔가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기 있군요. 이것은 바짝 마른 은이끼인데요. 만약 완보 동물이 있다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채취한 마른 이끼를 연구실로 가져왔습니다. 뭔가 대단한 생명체가 있다고 장담하는데요. 드디어 마른 이끼에 숨어서 자고 있는 녀석들을 깨울 시간입니다. 물에 담가서 5분 정도면 충분하다는데요. 스즈키 교수가 벌써 12년째 연구하고 있는 생명체. 어디 우리도 한번 볼까요? 여기 꼼지락거리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생명체. 완보 동물입니다. 뒤뚱거리며 느릿느릿 걸어가는 모양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3년 전 유럽에서 발사한 로켓이 지구를 열흘간 돌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완보 동물을 우주 공간에 노출시켜 봤는데요. 자외선을 직접 받은 완보 동물들 대부분이 죽었지만 전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또 진공 상태에서도 자외선만 차단해주니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도 살아 돌아온 강한 생명체 완보 동물. 극지방부터 열대 우림까지 지구 어디에나 살고 있습니다. 영하 270도 이하로 얼리거나 150도에 끓는 물에서도 버틸 수 있고 진공 상태나 수천 기압의 압력도 거뜬히 견뎌냅니다. 완보 동물의 생존 비결은 극단적인 조건에서 모든 신체 활동을 중단하는 겁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말이죠. 지구에는 1000종이 넘는 완보 동물이 있는데 그중 이끼에 사는 것만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보 동물은 지구 최강의 생명체입니다. 만약 핵전쟁이 일어나 인간이 멸종한다고 해도 완보 동물은 살아남을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끼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등등 아직 모르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미생물 중에는 완보 동물처럼 강한 것이 많습니다. 스와넬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스와넬라라는 것은 철화하는 박테리아로서 방사성 원소들을 이제 먹기도 하고 혹은 자기 몸에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스와넬라의 독특한 능력을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와넬라를 세슘 133에 노출시켜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세슘 용액에 스와넬라 배양균을 넣어서 2주간 지켜봤습니다. 스와넬라를 넣은 오른쪽 병에만 하얗게 침전물이 생긴 게 보이죠? 스와넬라는 치명적인 방사능 물질을 몸에 붙이거나 흡수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데요. 극한 미생물 중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모르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은 치명적인 방사능 때문에 무척 위험합니다. 지표면보다 150배의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죠.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는 방사능에 강한 걸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미생물. 방사선으로 살균 처리한 고기 통조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생명의 씨가 마르다시피 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지역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두란스는 방사선으로 손상된 DNA를 24시간 안에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 가장 강한 박테리아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습니다. 가장 강한 박테리아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방사선에 대한 내성, 저항성입니다. 일반적인 박테리아보다 수백 배 또는 동물 세포보다 수천 배의 강한 방사선 내성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구의 자연 속에는 그만큼 강한 방사선 환경이 없습니다. 그럼 라디오듀란스는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걸까요? 어디에서 많이 발견이 되냐면은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같은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나가다 보니 DNA 손상이 일어나게 돼도 잘 복구를 하게 되고 그런 능력 때문에 방사선에 대해서도 잘 견디게 되지 않았을까.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화성에서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일 것이다. 일부 과학자들은 라디오듀란스를 화성에서 온 생명체라고 믿기도 했습니다. 화성에서도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미생물을 소개합니다. 메탄산화세균입니다. 메탄산화세균은 1997년 얼어붙은 남극 호수 바닥에서 발견됐습니다.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고 부산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죠. 메탄을 생산하는 이 세균은 메탄 호수가 가득한 토성의 위성 타이탄의 생명체를 상상하게 합니다. 어쩌면 타이탄에서 이런 미생물들이 메탄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뜨거운 곳을 좋아하는 박테리아, 미생물과 공생하는 지으류, 산소가 없어도 사는 박테리아, 휴면 상태로 극한 조건을 견디는 다세포 생물, 그리고 방사선의 최강자 라디오듀란스까지 지구에는 강한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지구 생명체의 생존 능력은 외계 생명체를 기대하게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금 과학자들이 99.9% 외계 생명체는 존재한다, 이렇게 개연성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는 외계 생명체는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정도 수준의 생명체를 얘기를 하고, 태양계 내에서 지적 생명체는 99.9%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의 개연성 있는 입장입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은 10을 22번 곱한 만큼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보다 더 많은 수의 행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 중 어디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아야 할까요? 별과 행성은 태어날 때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의 탄생은 자연스럽게 행성의 탄생으로 이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별을 만들고 남은 물질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은 직접 보기 힘듭니다. 행성은 거대한 항성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태양빛의 10억 분의 1만 반사하는데요. 태양과 굉장히 가까워서 지구의 빛은 10억 배나 밝은 태양빛에 가려지게 되죠. 결국 멀리서 보면 지구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행성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별이 너무 밝아서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주의 어둠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외계 행성이 발견된 거죠. 페가수스 자리 51번 별을 돌고 있는 아주 크고 뜨거운 기체 행성이었습니다. How are you? Hi, so good to meet you. Good to meet you too. Wonderful.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Nice to meet you. 제프 마시 교수는 미국에서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분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짐작은 했지만 찾기가 어려웠던 외계 행성. 제프 마시 교수는 수많은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행성은 아주 어두워서 직접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행성이 없는 별은 가만히 있지만 행성이 있다면 그 중력 때문에 별이 움직이게 됩니다. 비록 행성은 볼 수 없지만 별이 움직이는 것은 알 수 있죠. 시선 속도 처리법이란 방법인데요. 별이 만약 행성을 가지고 있으면 별빛의 스펙트럼이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 행성의 중력 때문에 별도 아주 살짝 움직이게 되는데 지구에서 바라보면 별이 멀어질 때와 가까워질 때 빛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제프 마시 교수는 하와이의 캑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외계 행성의 질량이 높을수록 별과 가까울수록 찾기 쉽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밤하늘에 또 다른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이 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태양계처럼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며 우주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들의 고향과 지적인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해 최고의 우주쇼였던 금성의 태양면 통과가 일어난 6월 6일 아침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못 볼 천문 현상을 보기 위해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안쪽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공전 주기와 궤도가 지구와 다르기 때문에 금성의 태양면 통과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잠깐 지구도 이만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럼 금성은 조그만 게 얘가 지금 금성인 거죠? 네, 이게 금성이에요. 지구랑 크기가 똑같아요. 정확하게 일직선상에 태양과 일직선상에 있을 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현상 주기가 대략 8년에서 105년, 121년 이런 정도의 주기이기 때문에 다음 현상은 105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행성이 별을 지나가는 현상은 외계 행성을 찾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인류가 그동안 우주에 보낸 망원경은 70개가 넘습니다. 그중 오직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발사된 망원경이 있습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름을 딴 케플러 우주 망원경입니다. 2009년에 발사된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은하의 중심 근처에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별빛 가림 현상을 이용해서 말이죠. 외계 행성을 찾는 또 다른 방법에는 별빛 가림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행성 중 일부는 별을 공전하는 궤도가 관측자 시선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행성은 주기적으로 별 표면을 횡단하게 되고 그때 관측자는 행성에 의해 가려진 별빛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별빛의 세기가 일정하다가
행성이 통과할 때는 아주 작은 정도지만 어두워지게 되고 행성이 다 통과하고 나면 별은 다시 원래의 밝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별의 밝기 변화를 통해 외계 행성의 존재와 크기 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별빛가림법 또는 횡단방법입니다. 케플러는 보름달 600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넓습니다. 케플러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근처 백조자리와 검은고자리 사이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별을 동시에 관측해 외계 행성을 발견할 확률을 높이려는 거죠. 케플러 덕분에 우리는 가장 성능 좋은 카메라로 24시간 동안 별빛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플러는 지상 망원경들보다 100배나 더 정밀합니다. 공전하는 행성이 가린 별빛은 물론 행성에서 반사된 빛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케플러 우주 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의 크기, 질량, 공전 주기, 별과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케플러는 0.002%의 아주 작은 빛의 변화도 알아채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작은 행성도 찾아낼 수 있죠. 지난 3년 동안 케플러는 최초로 2개의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과 지구와 닮은 행성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주에 올라간 지 겨우 넉 달 만에 1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 후보를 찾아냈는데요. 그 수가 이제 2700개를 넘습니다. 케플러의 발견은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제게 가장 흥미로운 건 별 하나에 평균 1.6개의 행성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케플러는 은하계 탐사를 위한 인류의 첫걸음입니다.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흔한지 드문지 또 어떤 별을 돌고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케플러 망원경이 새로운 우주를 보여주기 전까지 우리는 지구 같은 행성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은하에만 지구 같은 행성이 170억 개나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천문학의 혁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제니 씨의 집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정호 교수. 한정호 교수가 뉴질랜드까지 온 것은 제니 씨와 함께 하고 있는 연구 때문입니다. 제니 씨는 아마추어 천문가입니다. 8년 전 두 사람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외계행성 탐사 실험을 처음 할 때는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프로페셔널한 망원경이 칠레에 있는 1m짜리 망원경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내린 관측 지형에 따라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찍어서 우리 데이터 어떠냐고 한번 써보라고 보내왔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아마추어라고 하는 사람이 작은 망원경으로도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외계 행성으로 의심되는 것이 보이면 즉시 전 세계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관측을 함께 하는데요. 덕분에 제니 씨는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별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행성 탐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아주 재밌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제니 씨는 많은 일을 이뤄냈습니다. 아마추어지만 2009년에는 소행성을 찾았고 2005년에는 한정호 교수팀이 외계 행성을 찾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영국 여왕의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열정적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습니다.
천문학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정말 우리가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됐죠. 우리 모두가 별에서 왔다는 것도요. 한정호 교수가 외계 행성을 찾는 방법은 미시 중력 렌즈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시 중력 렌즈 기법을 알기 위해서는 중력 렌즈 현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질량을 가진 천체가 질량에 의해서 중력이 발생하고 그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천체의 중력이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력 렌즈 현상을 실험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별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공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이번엔 별이 행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입니다. 별 주위에 행성이 있으면 두 개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자, 이번엔 공이 어떻게 보일까요? 렌즈를 통과하는 공의 모양이 더 많이 왜곡돼 보입니다. 별의 중력과 외계 행성의 중력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두 개의 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상이 있고 전에 없었던 밝은 두 개의 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되는 원리도 이 화선에 있습니다. 광원이 화선에 도달하게 되면 새로운 이미지가 두 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밝은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렌즈 현상을 관측할 때 이런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계 행성이 있으면 별빛은 어느 한순간 비정상적으로 밝아집니다. 그런데 순간적인 별빛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포착해야 합니다. 미시 중력 렌즈 현상은 단 한 번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한 별빛입니다. 우리는 별빛을 관측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미시중력 렌즈 방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지상마 환경을 통해서도 지구형 행성을 검출할 수 있는 탁월한 방법입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위치한 마운트 존 천문대는 세계 최초로 미시 중력 렌즈 기법을 이용해 외계 행성을 탐색한 곳입니다. 한정호 교수팀도 이곳의 관측 자료를 이용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망원경이 없어 해외 천문대의 자료를 받기도 하고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과는 뛰어납니다. 미시 중력 렌즈 방법으로 국내에서 성과라고 하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미시 중력 렌즈 방법으로 세계 최초로 외계 행성을 발견한 그런 성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태양계를 닮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닮은 외계행성계는 그때 2008년에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외계 행성 탐색 프로젝트.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온 겁니다. 크기도 제법 크고 무게도 꽤 나가는 부품은 바로 망원경에 사용될 거울. 별이 밀집된 곳을 심도 있게 관측하기 위해 특별히 은으로 코팅도 했습니다. 정밀한 광학 기술로 탄생한 이 거울의 지름은 1.6m입니다. 사람의 눈을 약 5.5mm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1600mm니까 약 한 300배 정도 크게 됩니다. 직경으로. 그래서 이 커다란 망원경을 쓰게 되면은 그만큼 더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어가지고 일반 눈으로 볼 때보다 약 9만 배 더
많은 빛을 모아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울이 설치될 망원경 몸체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 연말 칠레의 천문대에 설치하기 전까지 이곳 애리조나에서 시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칠레에 이어 호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모두 망원경 석 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는 우리 연구자들이 24시간 동안 마음껏 외계 행성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형의 외계 행성, 현재 외계 행성이 한 900개 정도 관측이 됐는데 지구형 외계 행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견하려고 하는 매년 한 5개 정도를 지구형 외계 행성을 발견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외계 행성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살고 있는 첫 번째 행성을 발견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지구인이 밤하늘에서 찾은 외계 행성은 860여 개. 수많은 외계 행성 가운데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외계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지구입니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대략 2배 정도 큰 행성을 말합니다. 지구처럼 암석이 많고 표면이 고체일 것입니다. 슈퍼지구보다 크다면 기체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을 겁니다. 슈퍼지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외계 행성이 목성처럼 기체로 되어 있거나 별과 가까워 뜨겁다면 그곳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할 때 가장 큰 것은 적당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그것을 우리가 골디락 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우리말로는 거주 가능 지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이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과 지금보다 더 가까웠다면 너무 뜨거워서 물은 모두 증발해 버렸을 겁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너무 추워서 지구는 얼음 행성이 됐겠죠.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별이 작으면 에너지도 약해서 거주 가능 구역이 별과 가까워지고, 큰 별의 거주 가능 구역은 멀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구의 바다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가운데 크기와 밀도, 별과의 거리 등을 바탕으로 선정한 가장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 후보들입니다. 외계 행성 중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케플러 22b일 겁니다. 우리는 이 행성의 크기와 질량을 측정해 밀도가 물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케플러 22b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케플러 22b. 지구보다 2배 이상 크고 600광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표면 온도는 22도로 지구와 비슷합니다. 자연 조건이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명체 거주 지역으로 첫 손가락이 꼽히고 있죠. 또 하나 주목받는 곳이 글리제 581g입니다. 지구보다 2배 가까이 크고 20.5광년 떨어져 있어 비교적 가까운 편인데요. 찾기가 워낙 힘들어서 실제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외계인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후보지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엔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적 생명체의 모습이 지구인과 그다지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행성이 존재를 하면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적당한 중력이 존재를 해서 대기가
도망가지 않고 잡혀 있어야 되는 그 정도의 중력의 크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정도의 중력의 크기를 버티면서 생존할 수 있는 뼈의 구조라든가 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면 눈이 존재를 해야 되고, 입체적으로 해야 되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고, 10개가 있으면 너무나 많은 입력이 되니까 뇌가 혼란스럽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뇌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해야 되니까 10개는 아닐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좁혀가다 보면 결국은 지구인과 닮은 생명체로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떤 외계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외계인은 다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다리가 있으면 이동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땅을 단단하게 디디기 위해선 발가락도 필요하고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있으면 도구를 사용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기 쉬울 겁니다. 똑바로 서 있거나 움직이려면 몸이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어떨까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뇌가 필요하고, 눈, 코, 입, 귀 등 감각기관은 아무래도 뇌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인간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 생명체가 그려졌네요. 그럼 만약 지구보다 질량이 큰 슈퍼지구에 외계인이 산다면 어떨까요? 행성의 중력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지구보다 질량이 큰 곳에 사는 외계인은 지구인보다 키도 더 작고 다리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행성의 환경을 안다면 그곳에 사는 생명체를 더 잘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외계 행성의 사진을 찍고 싶어요. 하지만 행성이 항성을 어둡게 하는 것은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무슨 색인지, 대기와 표면, 바다, 대륙은 있는지, 무엇보다 생명체의 흔적은 있는지 안타깝게도 아직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행성의 위치와 크기, 질량, 온도 정도입니다. 아직 그곳에 누가 사는지는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쯤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지 궁금해합니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의 대기를 관측할 우주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의 구성 성분을 알게 되면 언젠가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계 생명체 탐사의 다음 단계는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겁니다. 외계 행성의 대기 속에서 산소나 메탄 같은 생명 활동의 신호를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정말 제2의 지구라 불러도 좋은 곳을 찾거나 외계인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구와 4.3 광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알파 센타우리 항성계에서 외계 행성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알파 센타우리에 행성이 존재한다면 언젠가 그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백 년간 과학을 통해 많은 것을 알아냈죠. 하지만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풀어야 할 문제도 많습니다. 저는 자신의 분야와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자가 되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아 수많은 별과 행성을 누비던 항해는 닻을 내립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지구에서의 바쁜 일상을 시작할 테고, 그럼 외계 생명체의 존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무한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가진 지구에
아니 우주의 생명체라는 것입니다.